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자,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입자, 이 양자의 사람들은 왜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학년 때 물리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물리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기억나요? 아주 옛날엔 불이 없었잖아. 옛날 사람들은 해지고 밤에 뭐 했을까? 그 원시인들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 이런 아주 아름다운 밤 하늘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달, 별 같은 밤 하늘의 천체를 관찰하게 됐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관찰하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뭐 더울 때만 보이는 친구도 있고, 추울 때만 보이는 친구도 있고, 뭐 맨날 같은 자리에 있는 친구도 있고, 뱅글뱅글 도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재미로 천체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뭐 분석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에요. 시간에 따른 별의 위치 변화를 측정하고 뭐 이걸 바탕으로 별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속도도 구해보고, 또 혹시 속도가 변하는 별이 있으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측정해서 가속도도 한번 구해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학문, 이 천문학이 바로 물리의 시작이고, 또 물리에서 가장 오래된 분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위치, 속도, 가속도 같은 이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정의와 법칙에 대해서 먼저 배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1학년 때 공부했던 그 일반 물리 첫 단원이 뭐였어요? 모션 인 원 디멘전, 1차원 운동이었죠. 기억나? 안 나도 괜찮아. 자, 그래서 이후에 이 지동설의 시대를 연 인류 최초의 과학자 코페르니쿠스를 시작으로 케플러, 갈릴레이, 뭐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브라헤 같은 여러 위대한 천문학자들이 엄청난 양의 천체 관측 데이터를 남겼는데요. 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국 뉴턴이 힘이라는 개념과 만류 인력의 법칙을 정립하면서 역학이라는 학문의 토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모조리 다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태양 주변을 공전할 수 있는지, 남반구에 있는 사람이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지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물리는 끝났다. 사실상 완성된 거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니, 눈에 보이는 거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업적이에요. 그죠? 물론 중력이 왜 작용하는지, 중력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지만 뭐 다들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뉴턴이 이룬 업적이 워낙 위대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 사소한 질문은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뉴턴이 이 눈에 보이는 문제는 다 해결했대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눈에 안 보이는 거 해결해보자. 자, 이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대표적으로 이 전자기학에 쏠리기 시작합니다. 쿨롱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가우스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뭐 암페어 법칙, 페라데이 법칙까지 다양한 전자기 현상을 여러 학자들이 나름의 이론과 실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맥스웰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이 모든 전자기학 법칙을 단 4줄의 식으로 정리를 해요. 이게 바로 맥스웰 이퀘이션인데요. 그냥 뉴턴 법칙의 전자기학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스웰 이퀘이션만 있으면 모든 전자기학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맥스웰이 이렇게 정리만 했으면 유명할까요? 그럴 리가 없지.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자기학의 정수, 이 핵심이 드러난 겁니다. 바로 일렉트릭 필드와, 오랜만이지? 마그네틱 필드가 공간상의 파동, 물결의 형태로 퍼져나간다. 이 파동을 웨이브라고도 하죠. 자, 이런 사실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기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자, 예전엔 왜 아무도 몰랐을까? 이런 전자기파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정리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자기파 쉬운 말로 하면 뭐죠? 빛이죠. 포톤이라고도 하고. 자, 결국 이 맥스의 이퀘이션을 통해서 빛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빛은 뭐다? 공간상에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숨겨져 있던 빛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전기적인 현상의 원천, 뭐 양성자나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자, 어떤 우연한 발견을 계기로 이런 관심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당시 물리학자들을 괴롭히던 이 고전 물리의 대표적인 난제 중 하나로 흑체 복사 문제라는 게 있었는데, 자, 이 흑체 복사 문제는 어떤 물체의 온도와 그 물체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 또는 진동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물체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방출하는 빛의 평균적인 파장은 짧아진다. 또는 진동수가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이 평균적인 복사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은 물체는 빨간색으로 빛나고요. 높은 물체는 파란색으로 빛나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당연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였냐 하면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흑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별 에너지를 계산해 봤더니 파장이 짧은 또는 진동수가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이 복사 에너지가 자꾸 발산해 버리는 거야. 이렇게. 무한대가 되더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유한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서 무한한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될 수 있겠어요? 뭐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이런 거창한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자, 바로 이 흑체 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00년에 이 막스 플랑크라는 분이 도입한 개념이 바로 양자입니다. 이때 물리학에서 이 양자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했어요. 자, 핵심은 뭐냐? 복사 에너지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에너지 알갱이. 이 에너지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구체적으로 특정 진동수의 빛은 플랑크 상수라는 값에다가 그 빛의 진동수를 곱한 것에 정수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렵죠? 자, 이거를 돈에 비유하면, 자, 파장이 짧은 진동수가 높은 빛은 500원짜리, 파장이 긴 진동수가 낮은 빛은 10원짜리 알갱이를 각각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동수가 높은 빛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500원에 정수배인 500원, 1000원, 1500원 등등이 되겠고, 진동수가 낮은 빛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10원에 정수배인 10원, 20원, 30원 등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에너지의 양자화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에너지의 알갱이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흑체 복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냐? 자, 이 흑체 복사 문제의 핵심은 단파장, 고진동수 영역의 복사 에너지가 너무 크게 계산이 된다는 건데, 아까 발산한다고 했잖아,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1000 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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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뜨겁게 가열이 돼가지고 총 300원어치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럼 내가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이 300원어치의 복사 에너지를 지불하면 되는 건데, 자, 진동수가 낮은 10원짜리 빛은 어때요? 30개 내면 되죠, 그쵸? 뭐 아니면 10원짜리 빛 10개, 100원짜리 빛 2개 내도 좋아. 그쵸?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진동수가 높은 500원짜리 빛을 쓰고 싶어. 가능해요? 자, 300원 내는데 500원짜리 쓸 수 있어요? 아니, 뭐 당연히 되지. 현실에서는 거슬러 줄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에너지의 세계에서는 거슬러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빛은 아예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고진동수 영역대, 이 비싼 복사 에너지가 발산해서 무한대가 돼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자, 이렇게 진동수가 높은 알갱이가 큰 이 비싼 빛은 아예 사용이 되지 않는데요. 방출조차 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 흑체 복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최소 단위 작은 알갱이를 양자, 퀀텀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부터 이 양자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약간 끼워 맞추기 느낌 나지 않아요? 빛이 알갱이다. 에너지의 최소 단위가 존재한다 라는 게 이해가 돼요? 증거가 있냐고. 자, 이때 바로 이분이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죠. 이분은 물리 공부하다 보면 안 나오는 데가 없어. 자,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광전 효과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빛의 입자성을 주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빛이 입자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근데 여러분, 빛이 입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 빛은 전자기파라고 하지 않았어요? 빛은 파동이야. 그죠? 그런데 갑자기 왜 입자래? 아,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 빛이 입자일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 광전 효과로 노벨상 받았거든요. 여러분, 긴가민가 한 걸로는 노벨상 못 받아. 확실해야 돼. 자, 그러면 빛은 더 이상 파동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입자인 거야? 또 그렇지는 않아.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실험 결과 굉장히 많고요. 맥스웰 이퀘이션 아직 건재하거든? 틀리지 않거든? 자, 결국 이때부터 빛은 아주 기묘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빛의 파동 입자 이중성.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예요.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둘 다 맞다. 자, 그럼 이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이 광전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전 효과가 뭐냐면요. 어떤 금속에 빛을 쬐줬을 때 이렇게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빛은 웨이브고요. 웨이브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많이 떨리면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뭐 당연하겠지. 거꾸로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이 진동수 800짜리 빛 1개 쏴주면 뭐 대충 에너지가 800인 거지. 잘 튀어나오던 전자가 진동수 200짜리 빛 4개 쏴주면 안 튀어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에너지적으로는 어때요? 아니, 둘이 똑같잖아. 800짜리 하나나 200짜리 4개나. 그치? 자,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빛이 진짜 파동이라고 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은 에너지를 받는데 왜 어떤 전자는 튀어나오고 어떤 전자는 튀어나오지 않냐. 그쵸? 자,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설명했냐? 빛이 입자라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니 입자인 거랑 이 전자가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 자, 여러분 이 큰 바위에다가 이 조약돌 이렇게 4번 던진다고 해서 이 꿈쩍이나 하겠어요? 이 조약돌 4번 던질 에너지를 잘 모아서 여기 짱돌 이렇게 던지는 게 훨씬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치? 자, 그래서 이 빛도 이 돌멩이랑 똑같은 입자라는 거예요. 진동수가 낮은 에너지가 작은 빛으로, 작은 알갱이를 가진 빛으로 백날 이렇게 전자 때려봤자 꿈쩍도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때릴 에너지를 잘 모아서 진동수가 큰, 알갱이가 큰 이 비싼 빛으로 한 방에 빡 때려야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간다는 거지. 그치? 어때요? 그럴듯해? 결국 이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면서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라고 했죠. 이런 아주 기묘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아, 여기서부터 벌써 별로지. 그치? 아니, 파동이면 파동이고 입자면 입자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 자,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죄송합니다. 세상에 여기서 한술 더 뜬 사람이 있어요. 야,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고? 그러면 혹시 물질도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 있지 않을까? 아, 죄송합니다. 아, 오랜만에 말을 길게 하니까 목이 갈라 그러네 벌써.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이지, 그치? 자,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물질파, 매터 웨이브인데, 자, 이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이 바로 드 브로이입니다. 자, 이 생각 하나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정말 물질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을까? 궁금하죠? 자, 그래서 토노무라라는 일본 분이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런 바이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틈, 이런 틈을 전문용어로 슬릿이라고 하죠. 자, 여기다가 전자를 막 랜덤하게 쏴준 거야.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왼쪽 그림처럼 돼야 되죠. 여기 막혀있는 부분에서는 전자가 못 지나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아,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파동에서만 관찰되는 이 간섭 패턴이 나타나는 거야. 자, 이거 실제 실험 결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점 한 개가 전자 한 개입니다. 지금 저 슬릿을 통해서 전자가 감광판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감광판에 전자가 닿으면 저렇게 하얗게 변하는 거고요. 자, 점점 더 많은 전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뭐가 파동성이 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 그치? 그냥 떨어지고 있는 것 같죠?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패턴이 보여요? 무늬가 보여? 전자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이 간섭 무늬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죠. 자, 그래서 이런 전자 같은 입자도, 아니 전자는 입자잖아, 그치? 물질이란 말이야. 파동이 아니야. 자, 이런 전자가 파동성을 가진다. 물질도 파동성을 가진다. 자, 이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날만 하지. 아니, 물질이 어떻게 파동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니, 뭐 그래도 이때까지는 뭐 신기하다 정도였는데 대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 이 당시 물리학의 또 하나 오래된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수소 원자의 붕괴 문제였는데, 이 고전적인 원자 모델에 따르면 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궤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전자가 원자핵에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다. 원자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 자, 이 전자같이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이 전하, 차지는 정지해 있을 때는 주변에 전기장을 형성하고요. 움직일 때는 전기장에 더해서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결국 이 원자핵 주변에 도는 전자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변에 전기장이랑 자기장을 계속 형성하고 있다는 말인데,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전자기파잖아. 그치? 자, 결국 결국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돌면서 이 전자기파를 방출을 한다. 이렇게. 라는 건데, 여러분, 전자기파는 꽁으로 생겨요? 전자기파는 곧 빛인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 빛은 에너지 덩어리라면서. 양자라면서. 그치? 자, 이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도는 과정이 이런 에너지 덩어리, 빛을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결국 전자는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를 잃고 원자핵에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원자가 붕괴한다는 말이잖아. 여러분, 원자가 붕괴해요? 우리 주변에서 뭐가 막 무너지고 있어? 아니잖아. 자, 이렇게 가장 단순한 원자인 수소 원자의 상태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데 더 복잡한 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원자의 붕괴 문제가 이 당시 물리학의 발전을 아주 매섭게 가로막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어가 길을 제시합니다. 엄청난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이 파동 입자 이중성을 기가 막히게 써먹습니다. 야, 전자는 파동도 된다면서 여기서는 파동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입자가 원자핵 주변을 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입자가 만들어내는 이 입자에 해당하는 파동이 원자핵 주변에 분포한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더니 이게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또 난리가 납니다. 아, 파동 입자 이중성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 파동 입자 이중성 덕분에 원자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다 여기에 꽂힌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파동 입자 이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었어. 전자를 예로 들면 앞에서도 봤지만 전자는 파동이기도 하고 동시에 입자기도 하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기술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필요했는데, 자, 아직까지는 파동은 파동 방정식,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입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턴 법칙.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런 이중성을 띠는 입자의 거동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입니다. 자, 두 분 모두 이 전자의 파동적인 측면과 입자적인 측면을 동시에 기술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전자같이 아주 작은 것들의 움직임에 대한 학문, 양자역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노벨상 받았어요. 하이젠베르크는 1932년 노벨상, 슈레딩거는 1933년 노벨상. 자, 이 두 분 중에 우리는 슈레딩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더 쉽거든요. 놀랍죠? 아니, 어떻게 양자역학에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 다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슈레딩거 쪽이 확실히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슈레딩거가 뭐 한 사람이야? 슈레딩거 이퀘이션 만든 사람이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뭐 하는 이퀘이션이라고? 고양이 설명하는 이퀘이션이야? 아니야. 물질의 듀얼리티를 설명하는 이퀘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듀얼리티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이 듀얼리티가 뭐라고? 파티클적인 성질과 웨이브적인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자, 먼저 파티클, 입자. 여러분 어떤 식을 이용하면 이 입자의 상태,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나타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뉴턴 법칙, F는 ma. 자, 그럼 다음 웨이브, 파동. 자, 어떤 식을 이용하면 파동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냐? 바로 웨이브 이퀘이션. 파동 방정식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어떻게 만든 거다? 어렵지 않아요. 뉴턴 법칙이랑 파동 방정식 두 개 합쳐서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뉴턴 법칙은 잘 아는데 파동 방정식은 배운 적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양자역학 첫 번째 주제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가는 첫걸음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